장사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장사의 신. 엄청.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저 프라이 높이 있는 거 아닌가? 서울 사례 탐곽습 민주진보시민교육관 후보 광주 시민공천 2만이 모이면 끝납니다. 또 이거는 여기는 전일 빌딩입니다. 245 다목적 강당 9층에 있습니다. 광주 민주진보시민교육관 시민공천위원회. 오늘은 2026년 1월 5일 7시입니다. 7시가 됐는데 아직 뭐 준비가 조금 덜 됐는가? 예, 여러 후보님들이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려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담소도 나누고 계시고 이쪽은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핸드폰으로 열심히 질문 내용을 적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광주 교육감 뽑을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열띤 토론이 잠시 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일 빌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광주 민주당사에 가가지고 내가 왜 누락이 되었는지, 내가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항의를 했고, 10시에는 올판 민주회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여러 분들의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신 듯, 빈자리가 많은 듯 보입니다. 네, 늦게 오신 분들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정책 설문에 답해 주시면 오늘 강의가 잘 되실 거라고 합니다. 강사님 요청이니까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QR코드나 그다음에 제가 텔레그램 그 올렸어요. 설문위원회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늦게 오시는 대로 개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광주에 새로운 교육의 바람을 일으켜보고자 12월 8일 공천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와 실행위원들은 하루가 몰라하고 열심히 회의를 진행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공천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보님들도 열심히 공천단 모집을 해주셔서 어제 이제 11,000명, 오늘은 11,800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주춤했는데 공무원들이 가입 가능하다라는 문자를 이렇게 교사 노조랑 공무원 노조 또 이렇게 조교조서 보낸 뒤로 폭발적으로 한 1,000명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한 번씩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무단히 감사하고 정말 이 공천위원회를 잘 성공시켜서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더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단체 대표님들과 또 회원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그 무게를 지고 열심히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계시는 저희 안서공천위원회 상임위원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아주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시민공천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방송사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네, 왜 시민공천위원회를 출범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맨 처음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작년 6월에 광주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우리 광주의 시장과 교육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들에게 특별히 교육감 선거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국민주권 시대를 지역사회에서 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시민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 만 14세 이상 학생들에게도 우리 교육감을 공천할 수 있는 한 표의 소중한 권리를 아이들에게 돌려드리는 것, 특별히 AI 시대의 기계의 결정에 사람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우리 광주의 아이들이라면 14살 이상만 되면 내가 교육감 후보를 공천했어 라는 이 경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충분히 미래에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를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나태주 시인의 새해 인사라는 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 하나 읽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새해 인사. 글쎄, 회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들을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나태주.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치는데요. 저는 얼른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민공천위원회가 공천을 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에서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시민공천을 시도해 보시고 그 경험을 쌓아오신 분을 모셔서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공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시민공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 곁에서 우리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혜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 곁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명함의 맨 밑에 보니까 생텍쥐베리에 아주 멋진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네, 저는 광주 교육이 이런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 삶의 꿈을 동경하는 삶,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권혜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뭐 200명 가까이 오셨는데요.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권희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컨디션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한 5시 반, 6시 식은땀이 막 흐르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었어야지 걸었는데 추우니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컨디션을 어쨌든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이제 민주시민교육협회 상임연구원으로 있고요. 저희가 만든 지 2016년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역 지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광주에서도 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일하게 있는 지부가 광주예요. 자, 일단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좀 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06년 1월 1일부로 흥사단이라는 조직에서 사무처장,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교육운동, 진보교육운동에 흥사단이라는 조직이 이제 서울 같은 데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진보교육운동을 그 안에서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해왔던 과정이 있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학생인권조례라든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또 이제 반값 등록금 운동 이런 거 하다가 2008년 광우병 촛불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사회를 이제 서울에서 보다가 운동권 사투리를 안 쓰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동지화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안 쓰면서 또 사회를 보니까 괜찮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좀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과정들에 참여했었는데 덕분에 이제 구속되고 덕분에 이제 나중에 사면도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에 이제 2009년에 출소하고 2010년에 서울에서 이제 그 진보교육감을 만드는 단일화 과정에 사무국장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2012년 14년에 활동을 했었었고요. 또 작년에는 이제 작년이 아니네요. 이제 재작년이네요. 서울에서 이제 교육감 단일화 과정이 긴급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8월 29일에 조희영 교육감이 낙마하고 그 다음에 9월 5일 날 8월 30일 날 이제 긴급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5일 날 후보 등록해서 25일 날 그러니까 20일 만에 8명의 이렇게 후보자들이 나와서 단일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 상임대표를 역할을 하면서 어쨌든 단일화에 성공해서 본선까지 진출하고 본선에서 이겼었던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부터 그 6번의 서울의 과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 경험과 이런 것들을 사장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이 경험을 조금 다른 지역에도 좀 알릴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서울에서는 백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 단일화 과정에 대한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서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시사점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공천단이잖아요. 이 시민공천단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 뽑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예시를 제안드리고 오늘 질의응답으로 마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졸리시죠? 큰일 났네요. 예, 자 서울은요 2008년에 교육감 직선제가 있었습니다. 2008년은 추진기구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직선제가 나타나서 그냥 몇몇 어른들이 주경복 후보를 위촉해서 아깝게 떨어졌던 이 경험이 있었었고요. 2010년부터 전국 동시 교육자치선거, 교육감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2010년, 14년, 18년, 22년 4번 해야 되는데 서울은 몇 번 해요? 6번을 합니다. 왜? 그 2번이 낙마한 거예요, 중간에. 예. 그래서 2010년에 박노현 후보가 진보교육감으로 당선이 되고 2011년에 낙마를 2012년에
결국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난발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2012년에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23년에 삼선 조영교육감이 또 부산교육감과 비슷한 그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대한 채용 관련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낙마하게 돼서 6번의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010년의 과정을 좀 보시면 5명의 후보가 나와서 박내현 후보가 당선이 됐죠. 단일화로 박내현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이제 이 단일화 과정을 서울에서 열면서 이게 잘 됐을까요? 원활하게? 아마 잘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우리 내부에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까라고 해서 단체들이 한 200개가 좀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도 정하고 단일화를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민공천단 30% 그리고 운영위원 단체가 있어요. 24개 단체가 있는데 24개 단체에 40%를 반영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1차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그러면 시민공천단이라고 여기도 이제 사용하시지만 그때는 우리도 저희 서울도 시민공천단이라고 썼어요. 그럼 저 30%는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광주는 지금 어디서 오셨죠 이분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오셨죠? 근데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단체별로 5명씩을 줬어요. 5명씩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교육운동을 오래 하거나 이런 분들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육운동계에 조금 이제 이렇게 발붙이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불리하시겠죠? 5명씩을 공천 이제 하기로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 2, 3, 4, 5번 후보 중에서 나는 3번을 지지해. 그 3번을 지지하면 제가 5명을 제가 단체 대표면 자, 몇 번 지지하실래요? 물어봐요. 그래서 1번이요. 아, 예, 잠깐만 계시고요. 그럼 3번이요. 오케이. 오케이. 3번 찍을 사람들만 5명을 공천하지 않겠, 공천단에 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집단의 지성보다는 조직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 민주노총 오셨나요? 계세요? 네. 정교조 계시죠? 활동하시는 분들. 그때는 이제 다 참여를 했는데 풀뿌리 단위도 5명, 전교조 민주노총 또 5명 이러면 공평해요, 안 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회원 수가 얼마나 많은데 똑같이 5명이냐? 우리는 25명, 30명은 달라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우리도 그만큼 줘야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저기서도 더 달라고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참교육학부모에는 학부모 단체에 우리가 상징성이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청소년 단체에서도 우리도 상징성이 있는데 왜 거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였어요. 일부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단체, 운영위원 단체 있죠. 여기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일반 단체에 있는 사람들 5명이 오는 영향력과 이걸 따져봤더니 거의 뭐 20몇 배의 차이를 두는 거예요. 누구는 한 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단위는 그 표가 20몇 표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만 있을까요? 그렇죠. 논란거리가 있지 않겠어요? 예. 라고 하면서 이 내부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막 무슨 불렁돌이 박힘돌이 뭘 한다는 둥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양아치 얘기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이렇게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세력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참여연대나 환경동연합이나 이런
시민사회 계열 쪽에서 그걸 반대하고 있고 교육운동을 오래 해왔던 단위들은 이거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끌어가야 될 협치해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일부가 빠져나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시민공정단은 어떻게 했냐면 500명 구성하되 5명씩을 주되 큰 단체들은 좀 더 줬어요. 그렇게 해서 25명, 30명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단체랑 지금까지 결합도가 너무 낮아. 나랑 친한 단체가 쭉 들어오지도 않았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박명기 후보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독자 출마를 외쳐요. 그럼 어떻게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박명기 후보가 박명기 후보를 만나서 어쨌든 단일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죠. 근데 거기에 이면에 어떤 계약이 없었다. 그렇지만 사후에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후 매수제라고 합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결정적으로 서울교육의 진보교육을 시작하자마자 붕괴되는 사건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201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12년 선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총 95개 단체가 들어갔는데 5명의 후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또 단체별로 우리 이번에도 30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죠. 기득권이니까. 일정한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사무 국장을 맡고 집행위원장 같은 거죠. 그리고 대변인도 맡으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0명 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더 좋아요, 싫어요? 더 좋겠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너무 고마워요. 자,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지 말고 500명, 1000명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쳤네. 좋아요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미쳤다. 미쳤다.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500명, 1000명을 하면 이게 누구를 뽑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규모성이 조직을 해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모든 단체에 5명씩 주는 게 아니라 5명, 25명, 30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단체에 열어놓고 다 들어와라. 실력껏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보들도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내 친지들, 내 제자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뭐 단체의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14,900명이 들어갔어요,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시대가 갓 열리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표도 현장 투표예요. 그냥 한 곳에 모여서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900명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대사건이었어요. 서울에서. 자,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해 안 불리해라고 하는 것들이 조직력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유리한 건데 조직력이 한참 적더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선거운동할 수 있으니까 난 공정하게 승부 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 1번을 뽑으면 어때요? 기분 좋죠? 내가 후보인데 5번 뽑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공개. 아니 비공개하면 어떻게 찍어요? 어떻게 했냐면 원형 투표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원형 투표지. 원형 투표지가 뭔지 아세요? 원형에다가 5명을 내 옆에 누가 있는 것만 추첨으로 뽑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든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형 투표지로 하다 보니까 기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해졌어요. 거기에 그 후보들이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했냐면 여론조사를 40% 반영하기로 하고, 그리고 시민 공천단 혹은 시민 참여단, 시민 이분들한테 40%를 반영하기로 해요. 그럼 나머지 20%를 뭘로 하냐? 우리가 여론조사 기간에 맡겨서 200명을 모아보자. 그래서 200명을 TV를 보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연령과 성별과 지역을 균등하게 구분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서 어느 후보가 무슨 색깔 넥타이를 했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맞추면 이제 번호를 주고, 못 맞추면 안 받구나 그러고 이제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서 20%를 반영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후보는 꼴찌할 거야.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만 거기서는 그 후보가 1, 2등과 어깨를 나뉘는 3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나 승부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2012년 선거는요, 모두가 동의하는 룰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불공정에 대한 시비 걸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서 5명이 만세 부르면서 이수호 후보를 어쨌든 지원하게 됐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런 어떤 그 시대적 변화 혹은 어떤 어떤 시행착오, 이런 부분 속에서 점점 진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공정하고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했던 그 룰로 단일화를 했지만 결국은 유일하게 진보 후보가 떨어졌던 선거예요.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룰이. 그리고 그 룰을 통해서 경기도도 인천도 그 룰에 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방식으로 시민들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일화를 시도하게 되고, 2014년 선거에서 16개 중에서 13명이 당선이 되며, 2018년 선거에서 17개 시도에서 14명이 진보교육감을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만듭니다. 단일화를 얼마나 진정성 있고 공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지역별로 단일화해서 진보교육감이라고 만들어놨더니 이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뭔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최악은 나와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혁신교육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몇 걸음은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최악의 과정으로 가지 않았던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에도 역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좋은 교육감 추진위원회, 이게 뭐냐면 이름을 바꾼 이유는 2012년 선거에서 문용민이라고 하는 DJ 정부 교육부총리, 그렇죠? 교육부총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 후보 혹은 보수 후보로 나왔지만 진보표까지 끌어내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야, 그럼 중도를 우리가 어떻게 선점해서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민주진보라는 말을 빼고 좋은 교육감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직 교육감의 교육부총리 출신의 인지도가 엄청나게 큰 문용민과 우리 진보교육감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당선이 돼요, 안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안 쉽죠. 그런데 천운이 따라요, 서울. 조희영 교육감과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이신 누구예요? 최교진 전 교육감, 이 두 분은 정말 천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갑자기 고승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지도와
이 평판과 분위기가 좋았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수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33%, 한 사람은 16%로 시작하고 조희연 진보교육감 후보는 몇 프로? 3%로 시작을 해요.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일화 과정에 성공을 했고 저 둘은 같은 후보야, 같은 성향의 보수 후보야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선거 캠페인에서 이걸 알리는 과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3% 바닥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25%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잘하면 30% 넘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승산이 생길 수 있어. 그러려면 한 명의 후보가 꼬꾸라지면 안 돼. 둘이 비슷하게 가야 돼. 문용민과 고승덕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중간쯤에서 캠프의 엄청난 저항을 무릅쓰고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둘은 단일화해라. 문용민과 고승덕은 단일화해서 1대1로 민주진보 후보와 보수 후보의 토론 과정을 제대로 한번 거쳐보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묻지요. 둘이 단일화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단일화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쯤 아닌데 누가 자기가 일주하는데 그걸 단일화 안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겠죠. 저게 무슨 실기지? 왜 저런 얘기를 막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저 둘은 보수 후보구나. 우리 진보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후보는 조희연이구나라는 것을 각인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우리 선거운동하면 항상 우리 편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민들은 잘 몰라. 그걸 우리는 간과하고 넘어가고 가는 과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막판에 이제 좋은 흐름들을 타면서 결국은 역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단일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죠. 그러면 2014년은 그렇다 치고 2018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현직 진보교육감이 조희연 교육감이잖아요. 당시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도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한 분의 후보가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는데 현직 교육감 입장에서는 괜히 하기 싫죠. 그리고 어차피 가점 주고 해야 돼요. 가점 그 사람들한테 10%냐 30%냐 이 가점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죠. 현직 교육감 인지도가 이런 게 엄청나게 큰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어디다 얘기하지 마세요. 김수만 교육감, 이재준 교육감 입장에서는 왜 그래요 당신 출마 거기 왜 단일화구도 왜 들어가? 그럼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고 압력 보내는 거 아니야? 물론 그분들은 안 나왔습니다. 추진기구 안 만들어서 경기도를 만들어서 송주명 후보로 단일화가 됐죠. 그러니까 경기는 그래도 현직 진보교육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나온 거니까 우리 단일 후보 송주명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그래도 이재준 교육감이 재선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서울은 참여를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김석준 전 교육감이 단일화 구도에 참여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석준 교육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는 그냥 한 명 나왔으면 한 명을 찬반 투표해서 올라가도 되는 것을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손을 놨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차정인 후보가 사퇴하고 더 좋은 자리에 갔겠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부산은 그렇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추진기구의 어떤 정통성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후 과정에서 2024년의 서울의 과정을 보면 서울의 추진기구는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2022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2022년에는 후보군이 그 강신만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데 단일 구도에 서로 이제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서 두 분이 좀 단일화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정책 제안 운동만 했어요. 그래서 양측 후보한테 정책 협약을 맺는 과정만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과정에서 추진기구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추진기구가 그래도 역사 전통과 맥을 끊지 않고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근데 문제는 2024년이죠. 서울민주진보 그 교육감 추진위원회라고 얘기를 하고 8월 30일 날 출범 회의를 하고 9월 5일 날 후보들을 모아서 25일까지 20일 동안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야 되는 게 맞죠? 8명 나왔어요. 8명이 나왔는데 밖에 3명이 더 있어요. 조기수 무슨 방향성 뭐 등등등. 정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럼 이 묘수를 좀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8명이 단일화되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조직력의 차이가 극명해요. 근데 서로 정책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책으로 승부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조금 페널티를 주고 조직이 없는 사람한테 조금 그걸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인 2표제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어차피 8명 나오는데 1인 2표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결국 1인 2표제를 통해서 많은 표를 갖고 오신 분이 또 그 표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당시에는 아마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극도로 사실은 이제 많은 그러니까 조직표가 조금 50%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긴박하고 너무 짧은 시간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단일화 됐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눈물겨운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에 밖에 계신 조기수, 방영석 후보한테도 전화 연락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참모진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박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단일화를 이루고 정책 협약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4% 차이의 본선에서 가까스로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누워서 절박다 이런 거군요. 자, 그때는 이제 정말 네 가지 원칙 공정해야 된다.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말 신속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래도 수비 과정과 토론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 참여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공정성이 없으면 결국은 추진위는 망하는 거죠.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게 우린 공정하게 해요라고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후보들은요 선거 룰을 만들 때 나한테 유리한 룰을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추진위에서 정해준 대로 따르고 싶어요. 나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 커야 되고 당연히 목소리 커야 되는데 전략을 짜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추진위의 공정성과 이 실력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건 공정하지 않아. 니네들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다수결로 하면 되잖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다수결로 하면 되나요 또? 이게 다수결로 하면 결국은 군소보다 유리한 표로 가는 거예요. 1인 2표제가 아니라 1인 4표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표를 제일 많이 갖고 온 사람이 제일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분들은 감정에 쌓여 있어요. 5명이 동의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듣지 않고 불공정하게 운영했냐? 라고 얘기합니다. 후보들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게 뭐냐면 후보들은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책을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추진위를 뒤흔들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룰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더 가진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들은 그러니까 추진위의 시민 참여단 없애버리고 여론조사 100%에 이거는 뭐야? 막가자는 거죠. 여론조사만큼 공정하면서 가장 쓰레기 같은 게 없잖아요. 들쑥날쑥 안 그래요? 경기도에서 보면 1위가 맨날 바뀌어요. 성기선이 초반에 1위 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윤은혜가 1위 했다가 또 안민석이 1위 했다가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돌리는 설문지 설문의 내용이 다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추진위는 원칙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배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눈물도 많고.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고 하면 막 쫄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큼은 이거는 내 개인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명같이 지켜야 될 부분이었고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윽박지르기보다는 계속해서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것이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밤 새벽 2시까지 항상 나가서 전화 받고 아침 6시, 7시부터 전화 받고 하는 게 일이었어요. 2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선거운동 계속 들어갔으니 몸이 완전히 망가졌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후보들이 8명이 다 모여가지고 정말 성토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에 실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욱하고 막 반박하고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잠깐만 휴회하겠습니다. 나가서 한마디도 하지 마시라고. 저 외에는 아무도 얘기하지 마시라고. 어떤 욕이 들어와도 그냥 들으시라고. 그래서 그 욕을 다 먹었습니다. 1시간 먹었습니다. 근데 1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정책으로 승부내기보다 룰에서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가지고 얘기하신 거라고 들려서 참 안타깝다. 결국은 이 판이 깨지면 추진위가 못해서 깨졌다가 아니라 후보들이 유불리만 따지다가 결국은 나갔다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할 거고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것 같냐? 서울 시민의 진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 욕할 것 같냐? 절대 여러분들 우리 욕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감수하셔야 된다. 이거 뭐예요? 협박이죠. 두 번째, 읍소. 2014년에도 그렇고 매번 고발당하면 저희는 사법에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되고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거 여러분들이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니다. 여러분들 돈 내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돈 마련해 옵니다. 두 번째는 적자를 봤을 때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지는 얘기 안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육감이 될 것도 아닌데 제가 교육감 될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교육감 될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리스크를 다 지면서 오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서운하다고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무원칙하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삐져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26년은 이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를 공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나한테 불리하게 하지 않을까? 이 의심할 수 있어요. 후보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추진위에 있는 상임대표단, 뭐 집행위원장, 집행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저 후보는 왜 그래? 저 선배는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뒤에서 듣다만 해야지. 네? 엄청 해요? 그게 안 돌 것 같아요, 말이? 분명히 돕니다. 그러는 순간 나한테 불리하게 제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뒷담화 하지 마라. 잠깐. 모두가 훌륭하다. 두 번째는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선되면 우리는 당선시킬 수 있어. 본선에서. 서울은 딱 한 번을 빼놓고 전부 다 당선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든 후보들한테도 말씀드리든 누가 됐든 저는 당신을 교육감으로 반드시 만들 겁니다. 우린 경험이 있습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되든 상관없어야 돼요. 왜? 최악은 나와야 됩니까? 최악은 뭐예요? 정권 뺏기는 거예요. 차라리 낫지,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이 사람 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듣보잡인데 이 사람이 왜 들어왔지?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계속 선거 룰 대충 하다가 보면 나한테 불리해. 막판에 나갑니다. 한 20, 30%는 나가버려요. 불리하다 싶으면. 다음을 안 봐요. 근데 지금까지 중간에 나갔던 분이 다시 들어와서 승부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들어오든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 추진 주체의 역량과 실력은 얼마큼 되느냐? 광주는 그래도 뭐 서울이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서울에서 일단 조그만 경험이라도 어떻게든 긁어모으시려고 저를 2번이나 부르시고 하루에 전화 2~3통씩 하셔서 물어봐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 목소리가 그러더라도 이해하시고 다 제가 알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후보 초청 토론회 이번에 잘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죠. 제가 어저께 스픽스라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유튜브 채널의 대표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든 스픽스든 뭐 안진걸 TV든 진걸이 제 친구예요. 화순 출신이죠. 그 TV들과 이 유튜브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저 릴레이 토론하자. 광주, 강원, 서울, 인천, 경기 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내고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진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요. 최선은 뭐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룰이에요. 2012년에 서울이 2012년 룰이겠죠? 그러면 4선은 뭐예요?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2024년 룰입니다. 8명의 후보가 다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1인 2표해? 불공정하잖아. 근데 내가 조직이 없어. 1인 4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묘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광주처럼 시민공천단 2만 명을 확 모아버리는 거죠. 어떤 후보가 몇천 명을 동원했겠어요. 한 2천 명 동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10%고 다른 후보 500표를 가져올 거 아니야.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뭐 50% 반영한다 그러면 2.5% 차이예요. 2.5% 차이고 여러분들도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나의 매력과 나의 정책과 나가 할 수 있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그 장을 빨리 열어서 더 많은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차선이냐 이런 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후보 추천 토론회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거 가지고 서울은 8명에서 진짜 많이 싸웠어요. 누구는 경쟁력을 가져가자, 누구는 적합도를 가져가자.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경쟁력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사람은 누구야?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경쟁력을. 나는 그 정책과 혹은 이제 이 경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합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 핵심 과제는 뭐 이건 뭐 이미 다 이제 지나오신 거기 때문에 다리 성공 핵심 과제, 후보자 정책 검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거 요거를 하고 잠깐 시도하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시민 참여 방안 마련. 이건 어쨌든 지금 10,000명이 넘으셨다고 하니까 광주의 인구가 15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뭐 13세까지 치면 뭐 그래도 한 120만 정도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2만 명을 모았다고 하면 그 몇 프로일까? 1.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숫자를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추진이 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운동장을 만드는 사람이다. 평평하고 넓은 운동장을 만드는 과정이다. 평평한 것은 뭐예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넓은 것은 결국은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추진이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2만 명을 뭐 11,000명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2만 명을 모았다 이상 모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평평하고 운동장이 넓어진 거죠. 왜? 조직력이 닿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집단의 지성을 믿는 게 시민 주권 시대, 국민 주권 시대에 여러분들이 맞는 지금 현재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제안 활동을 좀 전개해야 된다. 시민 공천단 정책 제안 설문 과정을 전개하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11,000명이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또 보내서 정책 질문을 받아요.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한 1,000명만 받으면 뭐 성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책 설문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분야별 5대 정책, 5대 과정 다르게 아니라 5대 정책. 예를 들자면 교육 과정에 필요한 5대 과정. 뭐 예를 들자면 혁신 교육에 대한 5대 과정, 5대 정책. 아니면 뭐 혁치의 5대 뭐 이렇게 과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대충 생각나는 정보이기 때문에 15대 정책 과제를 만드는 거예요. 시민들하고 공천단에. 그래서 온라인 공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필요하시면 또 부르세요. 자, 그렇게 해서 후보들이 이 정책의 내용들을 받아 안고 그것을 내가 실천할 것인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여기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의 정책 제안 협약식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선거를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 공천단 혹은 시민 추진위원회는 기계적인 공정한 선거 관리하는 곳이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만드는 과정이 핵심이구나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서울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은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받아 안아서 나 이 사람 찍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찍어야 되겠네. 그래서 나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공천단 만들어 놓고 한 2개월, 3개월 쉬어. 아무것도 안 줘. 정보도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의 과정들을 만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몇 시죠? 8시네.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 하고 질의응답 받아야 되니까 PPT를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아니요.
질의응답을 할 시간 하신 거예요. 이거부터 볼까? 하여튼 제가 2021년에 서울에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요때 그 단체들이 모여서 정책 제안 운동하는 거는 지금 후보들도 민주당 쪽 후보들의 증거개혁 쪽 후보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좀 많이 어느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받아줬다가 좀 더 좀 뺏기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서울은 민감성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젠더 이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성애 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예, 그럼 안 되는데. 그래서 이때 그래서 시민 참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시민들 설문조사를 주입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0개 영역에 3,000개의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4개 영역으로 묶었어요. 43개 정책 정리를 해서 이거 가지고 시민 공론장을 여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저 4개 영역 43개 정리를 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신 한 100명 정도의 되는 분들하고 공론장을 통해서 저렇게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투표하게 했어요. 공론장 가지고 공론장에서 뭐 참여하신 분들은 30%를 반영비율을 주고 나머지 시민 투표한 것들은 70% 반영비율로 해서 총 2개 영역 24개 정책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2개 영역 그 3개 정책 방향 이렇게 해서 총 10대 정책 과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선언을 진행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후보들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총선 모의 투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사전 설문은 이제 그 총선위원 당사자는 39명밖에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명 좀 넘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서울의 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의해서 놀이권, 시민권이죠. 환경권, 참여자치권, 행복권, 노동권, 문화권, 인권, 안전권, 학습권, 복지권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전체 투표에서 보니까 복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복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학습권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 너무 학습을 과도하시켜서 문제지. 안전권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인권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근데 놀이, 환경, 참여자치 어린 청소년들한테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민투표를 했더니 당사자들한테 했더니 놀이, 참여자치, 환경 이게 2개가 순서만 바뀌었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챙기자라고 하는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한번 서울 거리 청소년 후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단어로 적어주세요 했더니 안전, 존중, 놀이, 자유, 환경, 인권, 관심, 친구,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써주세요. 평등 이런 것들을 써줬어요. 시민투표 결과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교육의 변화에 관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영민 우상급식 69.9% 압도적으로 1, 2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우상교육이 2위가 나왔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은 만족도를 받는다. 18세 청정권 확대, 자유학기적 교육, 혁신학교 도입, 학생권 조례운동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광주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시장 정보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광주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 좀 달리 해봤습니다. 자, 기본 삶을 위한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 12개 과정에 또 공론장과 시민투표를 했더니 저 5개가 일단 됐어요.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게 이제 1위로 나타났고 마을을 위한 돌봄 시설 육아 중 이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또 돌봄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참여와 제도 분야에서는 지역 내에 활용 가능한
교육과 문화 공간의 확대. 우리는 청소년들이 가서 놀 데가 없고 어떻게 활동할 데가 없어요. 학교 다 문 닫아버려요. 놀 권리, 실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이런 것들이 일일이로 나오게 됩니다. 인권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 등등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3대 과제는 놀이와 실권리, 환경권, 자치권, 참여권 이게 이제 3대 과제가 되고요. 정책은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5가지 해서 총 10대 과제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힘이 쏠리는 거예요. 후보들 입장에서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 이걸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너무 좋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선 때도 했는데 대선 때는 유기용 의원이 이제 서명을 했는데 그때 이거 뱃소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갔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현역식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현역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아무도 당선이 안 됐어요. 네.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더니 박영선 후보가 43표로 이기나. 네. 오세훈 후보가 8표 나왔고요. 허경영이 의외로 2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만족도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설문을 해주셨는데 몇 명이나 하셨을까요? 아까 설문을 해주셨잖아요. 총 14명 하셨습니다. 저 끝에까지 못했어요. 네, 제출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샘플로 한번 보자 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거 크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천단에서 했을 때 했어요 한번. 이게 안 한 거야. 신청을 때 했다고 설문. 그게 필요 없은 게 우리가 알고서 좀 안 했지. 저는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왜요? 저희 설문조사의 테스트 항목들을 보면 저게 관심도가 높거나 아니면 교육에 어떤 열정을 쭉 지켜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이거 해놓은 거는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 보고요. 논의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거대로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화 고쳐주세요. 이거는 워크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4분이 응답을 하셨는데 시민공천위원회에 가입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 더 꼬실 사람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사회가 다 50대가 이제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교육운동 70대 40대 한 분 누구세요? 제일 젊으신 한 분. 그러니까 교육운동이 참 너무 노령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업은 어떻게 하고 있더니 전직 교사나 교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학부모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귀한 4년의 광주교육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없어요. 단 한 번인데. 매우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만 모이셨어요. 잘 못하고 있다. 14.3%. 너무 평판적이시네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1000명 정도만 모아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귀한 우리 사회의 광주교육에서 최근 15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보여야 되는데 교육감 직선제와 친환경 부산급식을 1위로 뽑으셨습니다. 일단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면 됩니다. 이거를 14분 이렇게 선택하셨고 그다음 혁신도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권 조례, 고교부산교육 그리고 교정공모제를 또 택하셨어요. 아마 교정공모제는 아마 이제 그 교사들께서 많이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마을교육 공동체, 서울에서 이게 참 많이 나옵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것도 무당을 바꾸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광주 교육 부분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학생의 학습권은 얼마나, 요게 나중에는 이제 엑셀로 파일을 해서 점수를 평균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딱 보기에도 5점이 평균이잖아요. 5점 밑이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학생 학교 및 마을 참정권.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이것도 불만족하다가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점을 뽑으신 분은 고민 안 하시는 분인가요? 자, 학생 교육복지도 보니까 좀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영역이. 그래도 복지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비슷하다. 그리고 학생 안정권에 대해서도 역시 5점 밑으로 더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의 교권은 개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부모의 참정권도 많이 아주 이것도 개판 5분절이다. 자, 학교 구성원의 교육 자치권도 예, 알겠습니다. 개판. 네. 교사의 수업질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5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5점에서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5점 한 2, 3.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권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시민학교 및 마을교육 공동체 참여권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불만족하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들 그러면 5점 밑입니다. 교사의 수업의 질 빼놓고는 이렇게. 그리고 광주 그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책 방향의 1위는 정책 결정의 시민 참여 확대를 압도적인 1, 2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주체의 자치권 확대가 혁신교육으로서 일단 1, 2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교육에 대한 AA, 디지털 교육, 생태교육 이런 것들이 나왔고 비정규직 노동처 광주시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복지 투자, 마을교육 공동체 참여, 학력신장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될 가능성이 조금 생겼죠. 광주 전남이 통합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다음에서 그 외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청렴, 재미있는 학교, 교사의 교권, 학교 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 학급 중단 감소,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진짜 힘들어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참 딜레마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 기업은 광주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생들과 수업 진행에 예산을 주세요. 선생님이시겠죠? 청년교육, 민주주의교육, 학생식권 등등등등 이런 것들. 자, 과제는 무엇일까?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책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초안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만들어 보셔서 이걸 가지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도 하고 공론장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시민들이 이 효능감이라고 하죠. 내가 시민 참여했는데 한 표 찍는 것도 효능감이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어라고 하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여기까지 제 말씀 마치고 여러분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완벽해요? 예, 한 분, 두 분, 예. 일단은 선생님이죠? 네.
후보가 꽤 여럿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후보가 말 드릴게요. 후보가 3명인데. 네, 후보가 꽤 여러 아까 서울에서 봤을 때 나왔었는데 그냥 한 번에 과정으로 끝난 것인지 단일화를 아니면 소위 과반수를 들어가지 못했을 때뭐 1, 2 간에 결선 투표제를 진행한 것인지 그 광주에 지금 현재 보면 단일화 경선에 들어오신 분들이 3분이 계시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대두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표제에서 이제 결선 투표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감당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은 어떻게 했냐면 8명이 그런 과정들을 할 만큼의 시간이 안 됐어요. 2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8명을 1인 2표제를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걸 50%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8명을 쭉 해서 50% 반영하면 제일 깔끔하죠. 근데 누가 전화 받아서 8명의 경력 듣고 찍어요?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했냐면 5명만 남기자. 4명만 남기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3명이 중도사퇴를 하는 바람에 5명이 나와서 일단 2명을 컷오프라는 표현 되게 안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컷오프 그리고 나머지 3명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자. 다시 말해서 1차 시민투표잖아요. 시민투표를 통해서 2명이 나가면 2명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30 이렇게 나오고 2명이 5% 나와서 90%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33%를 얻게 된 거예요. 33 이렇게 얻은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나온 비율을 합산해서 2분의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2명 컷오프 3명 남은 사람들 대상으로 바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이걸 딱 감추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열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런데 광주에서 보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자라고 하면 그건 선택인데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또 한 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민 투표만 가지고 결선 투표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한 명 분명히 반대할 가능성이 있죠. 왜? 나는 조직보다 여론조사가 유리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은 누가 내려요? 시민공천단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을 후보들이 따라야 됩니다. 그 강제력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번에 6월 3일 날 투표인가요? 아마 6월 5일쯤에 결정 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후보 모두가 합의할 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후보가 모두 합의하면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게 후보가 모두가 아닌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다수결이 아니라 시민추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3명이든 8명이든 다 동의를 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야. 이러면 안 받아줘요. 당연히. 혹은 우리가 시간적 여유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능해라고 하는 것들도 일단은 제척사유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을 시 일단 받아들인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와 뭐가 없으면 여력만 되면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단 이 결정도 대표자회에서 정한다. 라고 하는 거였죠. 또 궁금하신 거? 네. 선생님 대답을 아주 잘해주셔서. 네, 지금 서울의 경우 너무 잘 들었는데요. 광주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시민공천위원회가 짱짱하게 중심을 잡고 진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한 신뢰도나 같은 게 아직 잘 몰라서 그 불안한 마음이 훨씬 큰 사람으로서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 보면 그냥
부럽다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서울 그러니까 스픽스나 서울의 소리를 이용한 진보 교육과 후보들을 토론회 같은 걸 해보겠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각 지역마다 후보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광주가 지금 몇 분, 세 명이, 예. 이 세 분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 분에 대한 정책 토론을 전국적으로 진행해 보는 건가요? 각 지역마다? 예를 들면 서울 가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세 분이 토론하시는 거 전국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진행하는 거는 이 광주 자체에서 진행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 섭외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려서 일단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공천위원단 갖다가 모집하는 게 23일까지인가 끝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23일 전에 그런 그 토론회 같은 게 진행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뭐 전후 상관없습니다만 보통 그 만료하기 저희는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월 31일 날 투표한다. 그럼 시민공천단은 3, 4일 전까지 받아요. 그렇게 받아야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그 전에 토론회 세 번은 다 끝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 링크를 문자를 통해서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거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라고 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서울이 부럽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제 추진위 입장에서 와서 추진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서울에 참여하셨던 후보들은 상처가 너무 많으세요. 그분들 입장에 보면 권혜진 굉장히 재수 없겠죠. 그것들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토론회 그게 토론회 그게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제 한 후보는 좀 아는데 다른 두 후보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의 정책이나 생각, 교육 방책 이런 것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토론회 방식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토론회 할 때요. 세 번 정도 한다고 하면 두 번은 정책 가지고 하고 한 번은 철학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그런 것들 이제 구성을 해서 이게 너무 재미없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좀 기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민공천위원회가 그 후보자를 공천해서 뽑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교육감선거가 너무 참여도가 낮잖아요. 일반 시민에게 인지가 덜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공천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또한 그러한 인지를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서울에서는 그런 지점을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게 본선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우리의 어쨌든 간에 이제 홍보, 조직 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모집하는 것이 본선에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공천단에 있으신 분들이 본선에서도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를 어쨌든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폐기 시점은 당선되는 다음 날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만 본선에서 그걸 저희는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씀이 나오는 김에 말씀드리면 시민추진위원회는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이야 검찰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하지만 윤석열 정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주가 얘기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쌍열이.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당선되고 다음날 해산. 다음날 해산하면 이제 적자 혹은 남는 예산 혹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상임대표단에 위임해서 그걸 보통 파산 신청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위임시키고 정리를 빨리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격가지로 여기에 시민공천단에는 광주 외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저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집인데 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봤더니 서울로 되어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사한 지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권해지는 경기도 사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저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좀 무섭게 했습니다. 서울은. 만약에 이거 걸려가지고 선거 방해했을 때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 미안하지만 좀 무서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러면 그 광주 외에 있는 사람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양식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투표하고 있는 와중에 제보가 와요. 경기도 사람이 제보가 아니라 자수해요. 나 경기도 사람인데 투표했는데 어떡하죠? 나 고발하실 건가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일단 이름 적어놓고 이름 딱 적어놓고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여기서는 후보들한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뢰예요. 뭉기면 안 돼요. 총 3명입니다. 근데 누구 뽑았는지 모릅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한 표 차이나 3표 차이다. 그러면 모르지만 보통 100표, 500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정? 끝났어요. 단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민주당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제가 여태까지 봤었을 때 선거에 교육자치 선거에 개입해본 어떤 정황은 비슷한 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누구를 지지하겠다라고 해서 문자를 만약에 뿌렸다면 그 문자가 누구에겐가를 통해서 언론에 발표되거나 제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2024년 선거에서는 2022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우르르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백수가 되죠. 근데 선거는 맨날 치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르르 후보들한테 붙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조직표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개입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조직했어야라는 것을 자기 후보들한테 후보 캠프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처 모임 이거 해가지고 신청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돈 10,000원씩 집어넣은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나한테 문자만 달라와. 난 가입한 적도 없어. 난 보수인데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요? 선관위에 신고를 하죠. 선관위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조사하죠. 우리 조사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선관위에서도 안 되니까 경찰로 이첩됐어요. 경찰 전화 와요.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원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몇 월 몇 시에 했는지 다 알았어요. 이거는 추진이나 시민공천위원회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냥 불법인 거예요. 개인 일탈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응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시민추진위원회 혹은 이제 공천위원회 여기가 불공정 혹은 불법 단체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니네 같이 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그 변수와의 싸움이 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회계 보고 왜 안 하냐 뭐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뭐 그럼 전 국민한테 공개해야 돼 우리가? 회계를? 뭘? 그럼 공개하잖아요? 이 돈을 왜 썼어? 너 그 새벽 2시에 뭐 하는 거야? 너 새벽 2시까지 대기하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문 닫혔지? 술집에 있었어 뭐? 찻집도 다 닫혔어.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왜 내가 그런 용을 얻어가면서 공개해가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 자료에 우리가 공개하고 승인 받으면 되는 거지. 모든 그러니까 뭐 어떤 후보분도 저한테 그거 왜 공개 안 했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아니 회비 내셨어? 아 내셨지 10,000원. 근데 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 이 중간에 이제 불만 있는 분들께서 이제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 이런 거 다 감수해야 되는 게 이제 추진위원회 혹은 이제 단일화 추진 기구의 숙명이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끝내자는 말씀입니다. 혹시 없으시죠? 예. 네, 네. 저는 꼭 계세요. 이제 욕을 이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열정적인 강함이 고맙습니다. 네. 그 선거 과정에서 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선거 과정.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궁금증이 한 절반 정도 해소는 됐어요. 제 질문이 원래는 뭐였냐면 선거가 끝나고 본선까지 끝나고 그 모였던 그 열의들 있잖아요. 정보 교육감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열의들을 또 4년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50% 해결이 된 건 그 선거 끝나고 날 계산해야 된다고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대화를 하셔가지고 좀 이해는 됐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걸 아예 제로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모였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또 다른 형태로라도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당선된 교육감에 대한 어떤 견제나 이런 것들이 하는 모임들이 만들어졌는가라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개별 시민들의 정보를 계속해서 남기는 건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에서 또 열정을 갖고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을 오픈 카톡방에 모이게 해서 나가지만 않으면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용받고 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카톡방을 개설해서 들어오신 분들 보통 그렇게 했을 때 막 1,000명 막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쭉 빠져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뭐 150명 남으면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육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교육단체 당연히 중심이 돼서 있고 노동단체도 있고 뿔뿔이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십 개 단체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교육단체 협의회라는 이름 말고도 그런 단체가 있었었고요. 당선이 되면 서울교육단체 협의회랑 협치해요. 그래서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서울교육단체와 미팅을 갖습니다. 교육감과 현직 교육감과 저도 그렇게 해서 2번 밥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 이제 그 견제 혹은 어떤 협조 혹은 어떤 협치 이런 과정들을 서울교육단체가 책임지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은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교육감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자 그러면 서울교육단체 협의회에 있는 단체들이 제안단체로 구성해서 시작을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 단위 베이스가 있는 것이죠. 네. 뭐 굉장히 많은 게 남아 계시겠지만 더 이상 없으시면 네, 저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의 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사사건까지 다 매일 여쭤보기도 하고 자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교육감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정말 몸도 안 좋으시고 지금 식사도 못 하셨다고 해요. 네, 배고파.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걸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네, 저희 7일날 대표자회의. 아, 그럴까요? 네, 7일날 대표자회의 있습니다. 대표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단체 사진 한번 찍자니까요. 네, 이렇게 좀 모여서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프랑카드 내려가지고. 얼른 오십시오. 다 사진 한 번 찍고 합시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변재훈님 이거 아까 어떻게 됐어? 사진 찍어야 돼, 사진. 퇴근했나봐요. 올라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찍 나오긴 해요. 여기 사람 작아지지. 여기 찍히는 분들은 올해 복 받습니다. 좌우로 밀착. 보겠습니다. 좌우로 밀착. 일렬로 서보세요. 앞으로 광주 사람. 현재 사진 나와요. 자, 전체 좌측으로 일부 이동하세요. 좌측으로 이동하세요. 네, 맞아요. 가슴 펴고. 자, 네, 가슴 쫙 펴고. 자, 하나, 둘, 먼저 편하게 찍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광주교육 화이팅 한번 해야 되죠? 진보교육 화이팅 해야 되나요? 예. 자, 광주교육! 화이팅! 손 들고 계세요. 뒤에 분 얼굴 가리는지 보시고. 하나, 둘. 화이팅! 네. 그럼 거의 이제 찍었어요. 보내드릴게. 누구한테? 자, 오늘 좋은 교육감을 뽑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아주 뭐 오늘은 누구세요? 은미라 선생님. 사진 보냈습니다. 1월 카톡? 5일. 네. 저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1월 5일. 아니. 그럴까요? 오늘은 1월 5일. 영상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영상 끝. 아이고.